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3,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삼국시대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학교 때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이 끝내주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에는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땅 모양은 어떠했는가? 지도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 가야가 있었는데 왜 가야까지 해서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는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국가의 발전 단계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무리지어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뭐 무리사회. 신석기 시대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개념, 친척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씨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가족 친척 개념이 강했던 시대다. 자, 그렇게 여러 친척들, 여러 집안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룹니다. 그 부족을 다른 말로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그 부족을 군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족장을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장, 여러 군장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형성을 했던 시기, 이걸 우리가 군장국가라고 부릅니다. 철기 시대가 넘어가면요, 이 군장들 중에서 좀 힘센 군장을 왕으로 선출을 합니다. 반장 뽑듯이요. 그렇게 이제 왕이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왕권은 약합니다. 심지어는 흉년이 들었을 때 뭐 왕을 사형시키기도 하고요. 왕이 정치를 잘 못한다, 그럼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연맹왕국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서게 되면은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부족장, 군장 세력들을 다 왕의 신하로 편입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고대 국가고 이 고대 국가에 속하는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겁니다. 자,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내려서 볼게요.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를 세습이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선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집안 사람에게 뭐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 말은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율령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율령. 어려운 단어죠. 그냥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체제를 정비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고등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유학을 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효도, 충성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서는 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직의 등급, 공무원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각 등급에 맞는 옷 색깔까지 정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들 명찰 색깔이 학년마다 다른 것처럼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관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등 관복제를 정비를 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대 국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밑에 가야까지 넣어서 각 시기별로 어떤 변화, 어떤 성장과 쇠퇴를 거듭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자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죠. 활을 굉장히 잘 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요. 2세기쯤 되면 고국 천왕이 등장을 해서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이 강하게 이제 밑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라고 보면 되겠죠. 자, 4세기가 되면은 고국 원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의 왕이 근초고왕이거든요. 근초고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맞서 싸우다가 고국 원왕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사망했게요? 원통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굉장히 큰 위기였겠네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 위기일 때 소수점부터 다시 시작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네, 교육에 힘씁니다. 그래서 유학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을 설립을 하고요.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죠.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소수점부터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었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첫 번째 왕이죠.
만주를 차지하고요. 한강 이북 지역을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좀 특이한 게 이때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오거든요. 일본.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던 뇌물마리간이 도와주세요. SOS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광개토 대왕이 내려가서 도와주고 이제 왜구를 토벌하기도 했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 내미가 장수왕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했던 왕입니다. 장수왕. 뭐 90세까지 살았다는 썰이 있어요. 뭐 요새로 치면 한 뭐 150살까지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원래 국내성이었는데요. 남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남쪽으로 옮긴 이유는 이제부터 나는 아빠가 정복했던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정복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펼쳐서 한강 위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한강이 누구 거였게요? 맞아요. 백제 거였습니다. 백제 수도가 이 한강 유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수왕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 와중에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수를 제대로 한 거죠. 아까 원통하게 죽었던 고국 원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복수로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로왕이 어떻게 죽을게요?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죽었다. 괴로워 이러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썰렁하죠. 자, 다음은 이제 백제를 좀 살펴볼 텐데, 백제를 세운 왕이 바로 온조왕이에요. 주몽의 아들입니다. 주몽의 아들. 어, 보세요. 주몽의 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백제가.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돌무지 무덤, 이런 양식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고이왕 때 이르러서 관등제와 관국제를 정비를 하면서 중앙 집권화가 시작이 됩니다. 체제 정비를 통해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네요. 네. 마한 지역에 남아 있었던 그 마한을 좀 복속을 해서 이제 한반도 남서부 지역을 싹 이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그러다가 한번 보복을 당했다. 보복을 당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왕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한강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 한강 유역이었거든요. 수도를 빼앗긴 겁니다. 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죠. 수도를 그래서 남쪽 공주,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옮깁니다. 수도를 옮겼다. 이거를 두 글자 어려운 말로 천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웅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웅진 시대 백제의 아주 유명한 왕이 무덤으로 사실 더 유명하죠.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공주의 무령왕릉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22담로, 요거는 지역이에요, 지역. 22개의 지역의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성왕 때가 되면은 이 성왕은 상당히 야무진 사람입니다. 우리 백제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야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도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옮겨요. 그 옆에 부여로 옮깁니다. 자, 다시요. 원래 서울 지역에 있었던 수도 위례성이 웅진으로 옮겨갔죠. 공주. 그리고 다시 지금의 부여, 사비로 옮겨갔습니다. 수도를 두 번 옮겼죠. 한 번은 타의에 의해서, 한 번은 자의에 의해서 옮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는 부여의 자손이야 라면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혼자 힘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던 것은 아니고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진흥왕이랑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나면은 하류 지역은 우리 백제가, 그다음에 상류 지역은 니네 신라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었던 건데 진흥왕이 마지막에 배신을 때립니다. 가만 보니까 한강을 다 꿀꺽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깨고 한강을 전체를 차지를 합니다. 성왕이 성이 났어요. 썩 나가지고 이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성왕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백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신라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을 응징하러 갔다가 우리나라 왕이 죽었어. 오, 그러면은 신라에 대한 원망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신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신라는 시조가 세명이나 됩니다.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박석,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던 시기가 신라 초기의 모습입니다. 왕을 왕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약간 부족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뭐 차차웅, 거서관, 뭐 이사금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4세기쯤 되면은 뇌물 마립간이라고 불렀답니다. 부족장이란 뜻이에요. 마립간. 뇌물 마립간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외구가 침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때부터 박석김 중에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김씨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외구의 침입에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광개토 왕한테 도와주세요. SOS를 해서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영향력에 놓여 있게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증왕 때가 되면은 나라 이름을 마침내 신라로 바꿉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게요? 네, 사로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사로국, 그러니까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진한 지역을 통합을 하고 이제 나라 이름도 신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좀 발전이 늦죠. 네, 백제가 가장 빨랐고 그다음에 고구려 마지막에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부족장의 뜻을 가진 뭐 마리간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도 선진국가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쓰자. 왕이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동해에 있는 울릉도 독도를 복속시키기도 합니다. 독립국가였어요. 우산국이었는데 음, 복속을 시켜서 이제 신라 땅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법흥왕 때가 되면은 율령을 반포를 하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인. 그리고 옆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법흥왕 다음 왕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정비를 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또 RCY 한별단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어, 일종의 청소년들 클럽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공부도 시켜주고요. 뭐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뭐 이렇게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었죠. 이 화랑도를 정비를 했던 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와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를 하고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가야를 정복하기도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파란색 칠대에 있는 이 왕들은 체제를 정비를 해서 중앙 집권화를 완성한 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칠한 이 왕들은요, 각 국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다. 고구려는 특이하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두 명이나 됩니다. 더블이죠, 더블. 자, 가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야는 여러 작은 가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대가야, 고령가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여러 가야들 중에서 대장 노릇을 했던 가야가 바로 초기에는 금관가야입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가 이제 반장 노릇을 했었는데 여러 가야들의 연맹왕국이라고 해서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우리가 그냥 퉁쳐서 부르고요. 대가야가 대빵인 그 시기를 우리가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합니다. 금관가야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계기는요. 이 왜구가 광개토 대왕한테 쫓겨서 이 금관가야에 숨어들어요. 광개토 대왕이 누굽니까? 끝까지 쫓아갔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금관가야에 숨어들었던 이 왜구를 공격하는 와중에 금관가야도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옆에 있던 신라에게 흡수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안쪽에 있었던 대가야가 반장 노릇을 잠깐 하다가 진흥왕 때 이마저도 이제 신라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세기의 모습이에요. 자, 화살표가 백제에서 뻗어나가고 있죠. 백제 전성기다. 라는 거고요. 5세기의 지도입니다. 화살표가 고구려에서 뻗어나가고 있죠.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고요. 마지막 지도는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만 보고도 이거 어느 나라 전성기 때구나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순서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